40년간 제자리 걸음이던 대한민국 회계제도의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온 주인공.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준경 회장. 누구나 필요성은 느꼈지만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었던 낡은 회계제도.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회계제도 혁파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준경 회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요. 경제가 왜 어렵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규제가 많아서 기업들이 참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시장 질서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겠지요. 네, 규제가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우리 경제가 부작용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최준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과 경제개혁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회장님, 저 공인회계사회에 오시고 나서 참 변화가 많았죠? 우리나라 그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그 평가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세계 꼴찌 수준이었고 또 맞습니다. 실제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회계 관련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 부정에 대한 책임도 많이 강화해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제 분식 회계를 하면은. 그리고 외부 감사를 받는 그 방식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자기를 감사하는 회계사를 자기가 선정을 했습니다. 상장법인의 경우는 그 6년은 회사가 자유롭게 선임을 하는데 6년 후에 3년 동안은 정부가 하도록 그 감사를 지정해주는 방식을 그렇군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암만 능력이 있는 회계사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 감사 시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감사를 하려면은 표준 감사 시간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 그 개혁의 주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업계가 이미 많은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꼭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표준 감사 시간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제 감사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회계사한테 주는 이제 감사 피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렇죠. 분명히 비용입니다. 비용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주가도 올라가고 국부도 향상하고 또 기업에 투자한 그 국민들의 그 재산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 보수가 올라가는 것을 단순히 비용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규제에 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서비스 산업 규제 이렇게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최근에 이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각종 이제 아이디어들과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어떤 신기술을 그 사회에서 빨리 흡수해서 그거를 실용화하는 걸 이제 빠르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굉장히 그 희망을 걸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실행 과정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되도록 하는 어떤 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으면 어느 한 부처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그 세부적인 실행 과정에서 좀 더 작동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비스 산업연합 회장도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서비스 산업은 그야말로 규제를 완화해야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안보나 또는 국민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규제는 다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규제를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숨통을 터져야 되는데 이 규제, 사전 규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규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부장적 규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어린 자식 보듯이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식의 규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부장적 규제하고 그 가부장적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또 사전 규제 만능주의로 가다 보니까 규제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개가 빨리 타파가 돼야 서비스 산업도 창달된다고 봅니다. 네. 그 제주도에 예. 그 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 예. 그게 이제 어렵게 허가를 받았다가 예. 뭐 한 달도 안 돼서 취소 청문회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 의료 서비스를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면 그만큼 의사 숫자도 늘어나고 또 관련되는 산업도 발전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 숫자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그 걱정하는 자 이거 뭐 민영 병원을 허용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못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저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 뭐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 소위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경제에서는 유일하게 국민 개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들고 있는 보험을 가지고 어느 병원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국가에서 과연 그 병원이 민영인지 국영인지 비영리인지 영리인지가 왜 그 구분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어떤 그 민영병원을 해서 민영병원이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그러면 그 돈의 일부를 그 세금으로 걷어서 그렇죠. 취약계층 의료 지원으로 지원 사업에 쏟아질 그래서 수도 있고. 여러 차원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느냐, 그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사장시킨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택시 업계하고 이 카풀 업계 사이의 갈등 이것도 역시 택시라고 하는 이 서비스 산업을 두고 네. 벌어지는 일인데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조정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시간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를 바꿨을 때 어떤 효율이 높아지느냐, 그 네. 이피션시 게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과연 이 카풀이 우리 제도를 바꿔서 그런 어떤 그 효율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구성원들 간의 이 소득 분배만 바뀌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카풀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하고 그 카풀 앱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풀을 활용해서 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소비자하고 네. 그다음에 그 시장을 잃는 택시업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잃게 되면 그만큼 이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일자리가 또 그 아무래도 예. 줄어들 수도 있고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종합적으로 보고 네. 이게 과연 그 우리 사회를 피곤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그 발전시키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난 먼저 있어야 된다. 4차 산업 시대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접하지 못했던 인공지능,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이런 그 새로운 기술, 새로운 개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규제는 기존의 그 산업 형태에 이렇게 규제가 돼 있다 보니 아무래도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렇습니다. 산업들이 이 성장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돼요. 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안보, 국민 생명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닌 규제는 다 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깊이하고 폭이 넓어져서 소위 그 소비자한테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한 거죠. 그 자국민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네. 그럼으로써 이제 4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4차 산업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그 개인신용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그 신용 3법이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또 과감한 그 개정폭을 가지고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요, 이 나한테 꼭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개인 정보를 네. 넣어놓는 그런 오. 시스템이 또 생겼다고 해요. 앞으로 이 분야도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지만 또 모르는 게 많고 네. 그거를 또 분석적으로 그 정보를 갖고 있냐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썼는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해서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내가 그럼 소비 패턴에 좀 뭐 충동적 구매라든지 비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아서 내가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어디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마이데이터 사업은 그런 뭐 자기의 그 지출 패턴을 고친다든지 또 데이터 사용이라든지 또 의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마이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많은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좀 챙길 생각이세요? 지난 그러니까 2017년 11월에 그 회계 개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2월 14일에 그 표준감사 시간이 정해지면서 그 제도적인 틀이 그 완성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개혁이 그 구체적인 그 실행 과정에서 제대로 그 정신이 구현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그 비영리 부문이 있습니다. 네. 자선단체라든지 공익재단이라든지 그렇죠. 네. 학교, 아파트,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 이런 여러 그 네. 비영리 부문인데 비영리 부문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라든지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꼭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도 높여서 우리 경제도 좋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계절 상관없이 해외여행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똑소리 나게 해외 신용카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면 결제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른 거 혹시 아세요? 이게 바로 환율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카드사가 결제일이 아니라 결제 내역이 접수된 날의 환율로 카드 대금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3일에서 한 7일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점은요. 환율이 내려가는 추세라면 물건을 사실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환율이 오르는 추세라면 바꿔가신 현지 통화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체크카드도 마찬가지로 결제 금액과 청구 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결제한 뒤에 한 2, 3일 후에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소리 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위해서 이 출국 전에 미리 신청하면 좋은 2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세요. 말 그대로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것을 막아주는 건데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시면 이 할부 전환 서비스를 카드사 콜센터로 미리 요청을 하십시오. 여행 전에 미리 한도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 이상 사용하면 할부로 자동 전환됩니다. 갖고 계신 여권과 신용카드에 적힌 영문 이름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소개해드린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방법 잘 활용하셔서요. 여행 경비 조금이라도 줄이는 알뜰 여행하십시오. 지금까지 장광익의 머니톡톡이었습니다.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폭증하며 부동산 직접 투자가 어려워진 데다 1%대 은행금리에 국내 부동산 투자 기회가 줄어들면서 금리가 낮아도 은행을 가야 하나? 거래가 줄었어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나? 소중한 내 돈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망설여지는데 어둠 속에도 한 줄기 빛은 있다. 안전하고 높은 수익으로 투자하는 방법. 이슈 인사이드에서 지금 알아봅니다. 우리 차윤아 아나운서. 네. 부자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수익은 높았으면 좋겠는데 네. 돈은 굉장히 안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다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기종 경제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그 은행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뭐 이런 단어들을 써요. 상호금융이라는 단어를 네. 쓰고요.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내1금융권이라고 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시중은행들 그리고 지방은행, 특수은행들을 통칭해서 1금융권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쉽게 은행이라고 부르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은 증권사, 보험사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가 상호금융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있는데요. 네. 농협이나 수협 중에서도 단위농협, 단위수협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조합으로 운영되는 곳하고 네. 그리고 신협, 뭐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저축은행까지 포함해서 제2금융권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제3금융권은 뭐 제도권을 벗어난 대부업체나 뭐 사채 이런 것들을 제3금융권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네. 네. 자,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은 바로 제2금융권, 상호금융에 대해서 좀 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시중은행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가 안전성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상호금융이 시중은행보다 안정성이 좀 덜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네. 시중은행이 좀 더 안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쉽게 생각하는 예금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이 좀 다르긴 한데요. 네. 그렇지만 상호금융 회사들도 모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최악의 경우에 뭐 돈이 묶이는 경우는 있지만 원금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들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되는데요. 네. 이제 저축은행들이 최근에 그 경영 실적이 좋고 그리고 최근 저금리 상황 때문에 저축은행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요. 저축은행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추가적인 예금의 양이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오, 것으로 집계가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그만큼 네. 사람들이 저금리 때문에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물론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금 인출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있었지만 네. 현재는 그 정도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제2금융권에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데가 그래도 일반 시중은행보다 뭔가 나은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축은행을 제외하고요. 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현재 예금이자에는 네. 이자 소득세 14%하고 맞아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1.4%를 해서 맞아요. 15.4%가 이자에서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네. 금리 몇 % 보장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다 받는 게 네, 아니고 맞습니다. 막상, 그래서 또 세금을 네, 떼는 거군요. 저희가 적금이나 뭐 정기예금을 들고 나서 네. 나중에 돌려받는 돈을 보면 네. 제가 생각했던 예금 금리보다 적은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요. 세금 때문입니다. 네. 근데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소득세 14%를 감면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탁금까지, 그러니까 예금에 대해서는 3천만 원 한도까지. 네.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상호금융에 을 이용하려면 조합원 혹은 준조합원 자격을 갖추려면 일정한 출자금을 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출자금에 대해서도 1,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되게 오래전부터 네. 절세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검토가 됐었는데 국회에서 네. 다행히 2020년까지는 유지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네.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 모든 상호금융사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합산돼서 적용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1,000만 원 네. 그리고 신협에서 예금 2천만 원을 하면 3천만 원 예금 한도가 비과세 한도가 차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호금융은 그냥 일반 시중은행처럼 이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일반 시중은행은 저희 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네.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내지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협에 가입하려면요. 출자금 한좌 금액을 내야 하는데요. 10,000원에서 5만 원 사이의 금액을 일단 출자금으로 내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해당 금융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되고요. 말씀드린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농협이나 수협, 축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되는 과정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그 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업은 아니지만 이제 일정한 출자금을 내면 준조합원으로서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떤 금융 상품들이 있는지 은행은 가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소개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서는 아주 특이한 상품들도 있고 일시적으로
금리를 듬뿍 주는 상품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그 네. 예금 은행들은 광고도 많이 하고 길을 지나다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요. 네. 상호금융들은 그 각 지점마다 조합들이 서로 다르면 네. 금리도 상이하고 어. 상품도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허.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뭐 이렇게 노출되는 빈도가 많지 않아서 실은 그 자기 집 주변에 상호금융을 하는 곳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특판 상품 한번 살펴보는 것 좋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뭐 4% 이상의 적금. 보통 지금 은행들의 1년 뭐 적금 평균 금리가 1.92%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상호금융의 적금 상품은 많게는 4% 정도까지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평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뭐 일정한 명수라든가 가입 액수를 정해놓고 특판을 하는 경우에 뭐 4% 상품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걸 찾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아유.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집 근처에 어차피 그 상호금융에 가입하려면 예. 집 주소가 그 근처에 있어야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출퇴근길에 보시면서 네. 이런 네. 특판 상품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꼭 상호금융 같은 게 아니더라도 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특판 상품들을 노려볼 만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이 아동수당을 노린 상품입니다. 아동수당.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예. 6살까지 예. 무조건 10만 원씩 주게 돼 있거든요. 아동수당. 그렇죠. 그래서 이 네네.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를 연계한다거나 예. 이런 조건을 걸고 고금리의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 수협에서 이제 아동수당 관련된 적금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그 취재를 나가 봤더니 네. 그 각 지점마다 줄을 서는 진풍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지점마다 가입자 수를 정해놨거든요. 네. 워낙에 높은 금리 상품이다 보니까 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루에 30명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찾는 부모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상품 결국 지난해 말에 판매가 종료됐습니다. 너무 인기가 네,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고객들 안타깝네. 때문에 다른 지점 업무를 하는 게 방해가 될 정도였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랬군요. 이 상품 판매 종료됐지만 네. 이 비슷한 아동수당을 납입하는 적금이 각 시중은행 혹은 말씀드린 상호금융사들에게 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네. 가입하면 높은 금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홍보 효과를 노리고 그리고 이 고객들이 장기 고객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이기준 기자가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아동수당을 쌍둥이니까 2명한테서 10만 원씩이 나오니까 네, 그걸 네, 저도 곧 가입할 예, 생각입니다. 곧 가입을 하시면 네. 예, 부자 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인기 있는 상품이 장병적금 상품입니다. 뭐 군대에 간 자녀들 분이 있으신 시청자분들 이미 가입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2월 22일까지 12만 명이나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 네. 훈련소에서 은행들이 나와서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요. 혹시 금리가 어느 정도나 됐길래? 금리가 6% 정도가 와. 되고 6%를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 비슷하게 이자 네.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와. 다만 이제 원래 정부에서 1% 정도의 추가 금리를 주기로 했는데 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아직 그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네. 1% 금리고 1인당 40만 원 그리고 한 회사마다 20만 원씩 가입할 수 있어서 40만 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꽤 높은 금리니까. 월 20만 원, 월 4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만 원씩 두 개 은행에 가입하면 40만 원까지. 그래서 그게 가입할 수 있는. 6%인데 예. 비과세가 되니까 6%. 사실상 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7% 정도가 나오는 금리가 상품이군요. 5% 되고요. 비과세를 고려하면 6% 정도의 6% 금리가 된다? 되는 네. 셈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장병 군대 보내신 네. 걱정 많이 되실 텐데 이런 네. 적금 상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초기에는 가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군대에 있는 그 자녀의 아들의 인감 증명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 이런 게 맞아요. 있었는데 그런데요. 이 절차도 네네. 좀 간편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관계 뭐 증명 뭐 이 정도만 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상호금융에 대한 많은 오해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아셨을 텐데요. 집 주변에서 좋은 곳 찾아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운영 H투자증권 대체투자부 차장과 함께 금융상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증권회사에서 펀드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주면서도 이 안정성이 조금 담보가 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부동산 펀드가 그런 종류의 상품들인데요. 네. 이 부동산 펀드 요즘에 찾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러시대요. 네, 최근에 부동산 펀드 운용 설정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부동산 펀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실물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대료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그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라든가 그 전통적인 금융 상품에 비해서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고요. 네.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그 자산 가치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네. 중위험 중수익을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최근에 많은 거로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펀드 말은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부동산 펀드를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기초 운용 자산으로 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자산 운용사에 위탁을 해서 운용을 하는 간접 투자 금융 상품인데요. 모집 방식에 따라서는 공모펀드, 사모펀드로 구분이 됩니다. 공모펀드는 말 그대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고요. 네. 사모펀드는 일정 수로 제한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사실은 최근에도 주로 이제 부동산 펀드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주로 많았었고요. 공모펀드든 사모펀드든 일단 중요한 사항은 기초 자산이 되는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내지는 뭐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공실 없이 임차인을 잘 채워서 안전하게 잘 운용될 수 있느냐라는 점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설정되는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좋은 입지에 잘 만들어져서 신용도가 높은 임차인이 장기간 임차를 하는 그런 부동산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가입하냐고 궁금해하세요. 제가 그 어떻게 가입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입하냐면 네. 첫 번째는 증권회사 문을 열고 들어간다. 네. 두 번째는 빈자리에 앉는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펀드 가입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이 된대요. 그렇게 간단해요? 간단해요. 맞죠? 그렇게 하면 가입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 다 모르셔도 돼. 그냥 이 증권에 가입해달라. 그리고 이제 앉아서 어디 부동산을 사는 건가요? 라고 몇 가지 이제 여쭤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펀드를 가입하다 보면요. 네. 예정 수익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 예정 수익률만큼 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예. 정도 임차인이 확정이 돼 있고 한 경우 안정적으로 이제 운용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률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정 수익률 7%라고 써 있으면 대충 그 정도는 우리가 자신 있게 줄 수 있으니 믿고 들어오세요. 이 얘기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사실은 부동산 펀드도 뭐 주식형 펀드라든가 채권형 펀드처럼 그 투자 원금이 100% 지켜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확정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공실이 발생을 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변동이 될 수가 있고요. 원금의 손상도 있을 수가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펀드다 보니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원금을 말씀하신 것처럼 받지 못하던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실 그 부동산 펀드도 그 원금의 손실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하지만은 사실은 그 높은 임차 수요를 보이는 업무 지역 내지는 그 정부 기관이라든가 글로벌 대기업처럼 그 높은 신용도를 보유한 기업들이 장기간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 가능성이 현저히 좀 낮아지긴 하죠. 그 이제 부동산 펀드를 가입하러 가면 외국에 있는 건물, 해외에 있는 건물을 사는 그런 부동산 펀드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외국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꼭 창구 직원이 물어봐요. 환해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대목에 가면 너무 어려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환해지 관련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일단 그 현지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나 원금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일단은 그 상품이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네네. 뭐 환해지를 실시하는 상품 내지는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는 상품으로 이제 구별이 돼서 처음부터 출시가 돼서 네. 뭐 고객분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환해지를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긴 없으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동산 펀드를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부동산 펀드가 충분히 좋은 장점도 많이 있는 상품이긴 한데요. 다른 뭐 주식형 펀드라든가 채권형 펀드에 비해서 현금화, 유동화가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단점으로 있긴 합니다. 아, 이게 장기가 되니까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하면 뭐 되나요? 짧게는 3년, 그다음에 이제 뭐 길게는 5년, 10년까지도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장기 상품들이 아, 그 기간 많이 동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묶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것처럼 충분한 투자 기간과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펀드는 펀드인데 정말 부동산에 투자하듯이 좀 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년짜리 예금에 가입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무방하겠네요. 처음에 투자를 고려하실 때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좀 네. 느긋하게 말이죠, 네, 그죠? 네. 금방 필요한 돈 같은 경우는 부동산 펀드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거 우리 정 팀장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펀드를 제일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정 팀장님의 의견입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돈을 봅니다. 네. 많이 들으시고 오늘 방송을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부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경제가 뭐 어렵다 하지만 또 이렇게 잘 골라보면은 또 수익성 높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의 피로를 싹 풀어주는 대한민국 곳곳의 다양한 얘기. 토요일 포커스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